자, 158페이지 심화탐구 보면 동시사망과 상속사례 있는데 동시사망과 상속은 수능에 잘 안 나와. 근데 알아두고 내신에는 학교 선생님이 많이 건드리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무슨 말인지 보자. 자, 갑은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며 생활했는데 얼마 전에 남편과 미혼인 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큰 댁에 가던 중에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갑의 시고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교통사고 배상금의 2분의 1을 시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한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동시사망의 사례를 쫙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복습하면서 이 내용 다시 보면 돼.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 어떤 거냐면, 자, 강남이 있고요. 자, 을려가 있어. 자, 둘이 법률혼 관계고 애를 낳았어. A와 B. 그럼 현재 직계비속이 2명이 있는 상황이지. 직계비속이 2명이 있는 상황인데, 자,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번 쳐볼게. 아들이고 딸인데, 강남과 아들 A가, 이제 아들 A가,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을 한 거야. 대학에 합격을 해서, 기념으로 아빠랑 아들이 외국에, 빨리 들어와. 그렇게 막 들어오면 카메라에 얼굴 나오면 그래 하든가. 옆얼굴 찍혔어.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자, 158페이지 동시사망과 상속 보면, 자, 강남과 을려있고 A, B 자식 2명 있는데 A는 아들, B도 아들이라고 쳐보자. 그런데 강남과 A가 예를 들어 동남아에 이제 골프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한 거야. 그래서 너네 물어볼게요. 상속은 뭐를 시점으로 개시되지? 사망을 시점으로 개시되지. 근데 문제는 비행기가 추락했어.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시사망이라고 해요. 너네 이거 알아야 돼. 법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어떠냐면, 만약에 병원에서 비행기 사고 나서 둘 다 죽지 않고 병원에 실려온 거야. 또 양옆에 이제 시트에 누워있는데 만약에 아빠가 먼저 죽고 10초 뒤에 아들이 죽지. 그럼 그 10초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져. 이론적으로. 만약에 아들이 먼저 죽고 10초 뒤에 아빠가 죽지. 그럼 또 10초 안에 또 상속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시 사망했을 때는, 즉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면 누가 먼저 죽은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는, 자, 동시 사망으로 뭐 하냐면, 일단 우리가 법적 용어가, 자, 추정을 하는데,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하면 첫 번째 이거야. 동시 사망자는 지금 누구와 누구지? 강남과 A지? 그러면 일단 동시 사망으로 추정을 하면 동시 사망자 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시 사망자 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두 번째,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 자, 이 들어만 봐. 추정이라는 법적 용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불확실한 사실을 확실한 걸로 추정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봐봐.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잖아. 불확실한데 일단 그냥 동시에 죽은 걸로 추정을 하고, 근데 만약에 나중에 1년 뒤에 바닷속에서 비행기의 블랙박스가 발견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녹음된 게 드러나서 누가 먼저 죽은지 알게 됐어. 그럼 반대 증거, 반증이 나왔지. 반증이 나오면 되돌리는 법률 행위를 그러니까 되돌리는 효과를 갖는 용어가 추정이야. 이거 포인트 하나. 추정이라는 용어를 외우지 마. 일단 불확실한 사실을 확실한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단 반증이 나오면 되돌리는 거야. 그럼 봐봐. 1번. 자,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몰랐을 때는 동시사망으로 추정합니다. 자, 동시사망으로 추정을 해서, 그러면 A와 강남, 부모가 아빠가 동시에 죽었지. 그러면 동시사망자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봐. 그럼 강남의 재산은 어디로 갈까? 강남의 재산은 직계비속 B와 을려, 배우자에게 5분의 2, 5분의 3으로 가겠지. 자, 두 번째, A의 재산은 어디로 가겠어? 자, A가 사망했는데 일단 A는 결혼 안 했지. 그럼 직계비속 없죠? 배우자 없지. 일단 직계존속 누구 있어?
을려, 엄마가 있잖아. 그럼 엄마한테 모두 가는 거야. 끝. 돼? 다시 동시 사망자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남의 재산은 B와 을려가 5분의 2, 5분의 3으로 나눠갔고요. A의 재산은 직계존속, 왜냐면 감남은 동시 사망에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A의 재산은 을려에게 전액 가는 거야. 직계존속은 엄마만 되니까. 그런데 1년 뒤에 블랙박스가 나와서 반증이 나왔어. 반증. 그 반증의 녹음을 봤더니 이런 거야.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요. 에이. 근데 아버지가 으아! 아빠. 또 갑자기 쿵쿵쿵 하더니 막 비행기가 추락한 거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려. 아들아! 그랬더니 아버지 깼구나.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10초 뒤에 아들아! 나도 깼구나. 그럼 그 10초간의 녹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먼저 사망했다는 게 밝혀졌어. A가 먼저 사망하고 감남이 사망했다는 게 밝혀졌지. 그러면 그 10초간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 만약에 A가 먼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빠인 감남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반증이 나왔지. 그럼 이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 A가 먼저 사망했지. 그럼 A의 재산은 어디로 가? 직계존속. 감남과 을려가 균분 상속하지. 그 다음에 감남은 그 상속받은 재산 플러스 원래 자기 재산 있지. 그걸 갖고 5분의 2, 5분의 3을 주는 거지. 순서대로 이루어진 거야, 상속이.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자, 블랙박스가 나왔더니 감남이 먼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사망했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감남이 먼저 사망했죠? 그럼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을 갖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는 A가 사망했지. 근데 아버지 사망했잖아. 그럼 A의 모든 재산을 을려가 가져가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그 시간이 비록 짧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단 동시사망 추정할 때는 방금 봤던 거고, 하지만 반증이 나오면 반증, 즉 되돌려서 반증이 나온 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걸 동시사망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심화탐구 내용은 이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복습하면서 꼭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상속 정리할게. 가족관계하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드디어 이제 우리 잠깐, 얘들아 여기까지가 민법이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이고요. 테마 14번 형법의 이해. 지금부터는 형법 파트입니다. 여기도 출제 마치니까. 자, 일단 너네 기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지역적 주제 좀 암기할 게 있어. 자, 거기 1번 보면 형법의 의미와 기능이 있죠. 자, 형법의 의미 발표. 자,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을 우리가 형법이라고 하는데, 자, 밑줄 쳐. 형법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눌 거야. 하나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 형식 동그라미, 실질 동그라미.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그래서 얘들아 이거 단순한 거야. 해봐. 형법이 형식적 의미야. 즉 다시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 형법이라는 명칭이 있는 법률을 형식적으로 형법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뭐냐면 명칭은 형법이 아니야. 그런데 명칭은 형법이 아니지만 처벌을,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그럼 그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봐요. 그럼 봐봐.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즉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요.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 형사 제재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형법은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도로교통법. 뭐죠? 음주운전하면 처벌하잖아. 음주운전 범죄. 음주운전에서 뭐 벌금이 얼마 또는 뭐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형법이란 명칭이 없어서 형식적 의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범죄와 형사 제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 실질적 의미 형법이다. 그래서 뭐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너네 밤에 집에 가다가 길가에 쉬하면 어떻게 돼요? 노상방뇨죄로 처벌되잖아? 범칙금 얼마 받아. 그런 것들이야. 그리고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오케이? 너네가 형식적 의미랑 실질적 의미 구별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 이거는 좀 꼭 알아놔야 돼. 자, 그러면 형법이 자,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거.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자, 형법의 기능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하나는 보호적 기능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보장적 기능이 있어. 그럼 너 생각해봐.
형법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최하 5년 이상 최대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지. 그럼 사람을 살해한 행위가 범죄고 최하 5년 이상 사형. 그럼 여기까지가 형벌이지. 그러면 사람 죽이면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지. 그럼 범죄자들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서우면 범죄를 더 많이 줄일 거 아니야. 그래서 형법의 의미 기능 중에 보호적 기능이라는 얘기는 일반 국민을 웃었냐? 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네가 웃냐? 다른 애들은 웃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새끼야. 저렇게 쳐줄다가 지금 장기가지고 적고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야. 알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덫을 넣은 거에 너가 걸린 거야. 이렇게? 종강경 너 노래, 너 다음 주에 꼭 와야 돼. 너 다음 주에 무대 의상 입고 와. 자, 그래서 형법의 기능 중에 보호적 기능은 범죄자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거야. 즉, 범죄 예방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일반 국민을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거냐면 너 생각해봐. 형법에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떠를 처벌할지를 명확하게 규정해놓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 조선시대 생각해. 고려시대. 야,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특히 고려시대 때는요. 재판을 누가 했죠? 사또가 있잖아. 수령이. 그치? 그럼 사또가 하는데 지맘이지. 기분 좋으면 그냥 풀어주는 거야. 기분 나쁘면. 야, 옆집에서 수저 하나 훔쳤는데 그날 새벽에 아내한테 맞았어.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그럼 아침에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 사형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법에 명확하게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또는 어떤 행위, 그 범죄라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할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권한을 갖고 있는 자,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그 권력자가 국가기관이라는 게 문제잖아.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뭐냐면 범죄자로부터가 아니라 국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봐봐. 거기 보호적 기능은 일반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 근데 이에 반해 보장적 기능은 국가로 하여금 법으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 적용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해서 일반 국민이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 꼭 범죄자로부터 범죄를 예방하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건 우리가 보호적 기능이라고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국가로부터 국가의 자의적, 자기 마음대로의 권한에서 즉 독재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걸 우리가 보장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해. 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실현돼야 되냐면 죄형 법정주의가 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장적 기능 마지막에 보면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서 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실현되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뭐냐면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내용은 법으로 반드시 정해놓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된 범죄인지 형법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 못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범죄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형벌의 내용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 5가지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 보장적 기능은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 실현되고 죄형 법정주의는 5가지 원칙이 있다. 그럼 밑에 보자. 165페이지. 자, 1번.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성격의 변화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근데 보니까 자,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대요. 즉 법률에 범죄의 종류와 내용, 형벌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처벌 못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그냥 법률이 아니라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대. 그럼 얘들아, 그냥 법률이 아니라 잘 봐. 근대적 의미는 그냥 법률이 없으면 뭐라고 돼 있어? 형벌도 없지, 범죄도 없고. 그럼 이건 뭐랑 좀 가까운 거냐면 형식적 법치에 가까운 거야. 법치주의. 근데 밑에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이지. 그러면 그 법률 자체가 목적과 내용도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아래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실질적 법치에 가까운 거지. 이해돼?
그래서 법치주의 우리 개강할 때 첫 주에 했던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내용 보자. 자, 내용 5가지 꼭이요. 관습형법 금지. 즉 성문법주의지. 무조건 문서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소급표 금지.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유추 해석의 금지고요. 반드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명확성, 적정성, 유추 해석 금지야. 하나하나 볼게.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당연히 제가 죄형 법정주의니까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성문법주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죄형 법정주의 내용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자, 명확성의 원칙이야. 잘 봐.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또한 행위의 효과라서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와 형기가 밑줄 쫙 명확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봐봐. 자, 이런 게 실제로 예전에 있었어.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자는 처벌한다. 자, 이 법규범을 준 다음에 이게 죄형법정주의에 어디에 위배되냐 물어보면 자, 첫 번째 너네 물어보자.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게 되게 모호해,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너 생각해봐.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걸 처벌하면 너는 오늘 2번 죽었어. 그러니까 수업하고 있는데 막 졸면 선생님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두 번째 또 이거지. 넌 졸다가 내가 화냈지? 너도 기분 나빠 안 나빠? 너도 기분 나쁜 새끼야? 너도 기분 나쁘면 나도 처벌받는 거야. 사겠으니까. 그럼 또 이런 거 있어. 뭐 건전한 국민의식을 해하는 자는. 도대체 건전한 국민의식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지. 그러면 명확성 원칙 위배야. 또 하나 뭐 있냐면 이것도 모호하죠. 처벌한다. 어떤 처벌? 어떤 처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좀 명확하게 하려고 경한죄, 가벼운 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맥스 1년까지밖에 못 때리는 거고 중한죄는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미니멈 5년 때려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 2가지가 문제다. 알겠지? 그럼 거기 읽어봐.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은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두 번째 됐고 세 번째 적정성의 원칙은 봐봐. 범죄와 형벌 간의 적절한 균형. 범죄와 형벌 간의 적절한 균형.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한번 이해해보자. 수업 중에 졸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이거 내가 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쉽게 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어. 학원 수업 중에 졸면 최대 한 달 1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명령. 괜찮아, 그쵸? 10시간 이하. 그래서 뭐 학원 화장실을 뭐 10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2시간씩 청소한다 이런 거. 근데 수업 중에 졸면 무기징역. 이거 어때? 너무 심하잖아. 즉, 범죄는 경한데 형벌이 너무 과하지. 그럼 이게 뭐에 위배된다는 거야?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야. 그래서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 자, 그 다음에 형법 효력 불수급의 원칙인데 거기 형법 1조 봐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밑줄 쫙 쳐.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잘 봐. 자,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자, 내가 사기를 쳤어. 그래서 잡혔어. 그래서 예를 들어 2월 10일 날 재판을 받은 거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기죄 처벌 규정의 형법에 최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니, 소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맥스 몇 년까지밖에 못 때려? 2년까지밖에 못 때리지. 그래서 사기죄가 최대 2년에서 내가 2년을 선고받아서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7월 달에 우리나라 사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법을 바꿔서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바꿨어. 오케이? 그럼 나는 그 전에 2년 받았지. 근데 이제는 왜냐면 그때 최대 2년이었으니까 이제 최하 5년이야. 그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바로 형법 효력 불수급의 원칙이야. 결국 새로운 법률이 생겨도 나는 이미 그 새로운 법률이 생기기 전 행위시의 법률에 적용을 받았잖아. 그럼 이 법률을 소급해서 과거로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형법 효력 불수급의 원칙. 되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해하는 어려운 거 아니야. 유추해석 금지가 있어. 자, 유추해석을 금지합니다. 자, 그러면 유추해석이 뭔지 보자. 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 비슷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볼게. 다시 봐봐야 돼. 여기서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다시 범죄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형벌의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거다. 어떤 그 동네 야산에, 뒷산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우리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이제 뭐를 도축하기 시작했냐면, 자, 염소를 도축합니다. 도축이 뭐지? 죽여서 막 뼈 발리고 이런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너는 물어볼게. 너네 우리나라에 소 도축할 수 있냐? 있지? 그 다음에 돼지 도축할 수 있어.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나 돼지를 도축해서 하려면 사업자를 등록증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 인가를 받아서 그 시설 안에서만 도축을 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뒷 야산에다가 그냥 무허가 시설 차량으로 도축을 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 봐봐. 그래서 박스 안에 봐봐. 거기 박스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잡혀온 거야. 잡혀온 봐봐. 그 재판을 하는데요. 적용법이 이거예요. 축산물 가공법이에요. 축산물 가공법. 그런데 보니까, 자, 이 사람을 수사할 때 경찰이 수사했을 거 아니야. 이제 처벌하려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기소했는데, 축산물 가공법을 적용해서 기소했거든? 근데 보니까, 축산물 가공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 돼지, 양 등을 도축할 때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어떤 시설을 의무화한 상태에서 도축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데 봐봐. 축산물 가공법에 규정된 동물은 소, 돼지, 양이지. 염소에 대한 규정이 있어. 염소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 그런데 염소를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니까 소, 돼지, 양 등 즉 축산물 가공법을 적용한 거야. 이게 바로 유추해석이야.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는 유추해석을 엄격하게 금지해. 그래서 이 경우에 처벌하고 싶으면 축산물 가공법을 개정해서 여기다 뭐를 껴놔야 돼. 염소를 껴놔야 돼. 염소에서 내가 흥분했지? 근데 너네 왜 웃어? 씨발 너네 도대체 너희들 웃음 코드를 모르겠어. 아니 이게 계속 부러뜨려져 그래? 형 왜 웃은 거야? 궁금해. 왜 웃었어? 그게 웃겼어? 잠이 깼어 이제? 오케이. 아, 나 너네 진짜 너네 스타일 모르겠어. 내가 맘 먹고 웃길 때는 그냥 뭐야 씨발 이러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더니 그냥 빵 터지고. 정체가 뭐냐? 일단 그래도 그 정도 이해해. 오케이? 유추해석이 금지야. 밑에 보면 이제 상관모욕죄 있고요. 뭐 주민등록법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얘들아 이 죄형법 정도 생각보다 잘 나와. 지역적 주제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자, 범죄와 형벌 볼게요. 범죄와 형벌. 자, 우리 한번 복습해보자 얘들아. 너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기억나지? 됐지? 그럼 물어볼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몇 가지였어? 이렇게 시간 많으면 천천히 얘기해봐. 20분 남았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가지 맞지? 아닌 거 같지? 얘들아 불법행위 성립요건 몇 가지였어? 6가지? 에? 4가지 또 뭐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불법행위 성립요건 6가지여서 가해행위, 손해, 직접적 인과관계, 그 다음에 위법성, 고의, 과실, 그리고 책임능력이었잖아. 그럼 그때 민법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 불법행위는 고의도 되고 과실도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불법행위, 민법이고요. 이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형법에서 범죄를 할 거야. 그러면 자, 범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거든? 범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 근데 3가지로 중요한 게 봐봐. 그러면 형법에서는 생각해봐. 얘들아. 살인죄 있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는 거 고의지? 과실되니? 과실 안 되잖아. 야, 사기쳤어. 저는 과실로 사기를 쳤어요. 되니? 안 되지? 그치? 자, 정말 나쁜 새끼인데 성폭행이 있었어. 성폭력이 있었어. 고의야 과실이야? 고의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형법의 범죄는 원칙은 무조건 고의야. 원칙은 무조건 고의인데 예외가 있어.
형법 전에 과실을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 그것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 과실이.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너네가 많이 들어본 뭐가 되냐면 과실치상. 과실치사라는 거야. 그래서 과실치상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 상해. 과실치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제일 많은데, 자, 유치원에 통학 트럭 버스 있지. 아이 내려주고 운전기사가 후진하는데 아이가 깔려 죽었지. 고의로 죽였니? 아니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과실치사야. 그래서 원칙은 형법은 범죄가 성립되려면 원칙은 고의만인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실치상, 과실치사를 규정해놨고요. 이런 경우는 고의가 아니잖아. 의도한 게 아니지. 그래서 그 형벌이 되게 낮아. 살인죄는 막 10년, 20년 나오잖아. 이런 건 보통 업무상 과실이잖아. 의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6개월, 뭐 1년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 정도만 알아놔. 자, 그래서 자 167페이지에 자 범죄의 의미 및 종류 그냥 꼭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자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몇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3가지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너네가 암기해야 돼. 자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자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자 꼭 알아놔. 지금 우리가 범죄의 성립 요건 3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 범죄의 성립 요건 3가지는 순차적으로 충족을 해야 돼. 순차적으로. 처음에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책임이 충족이 돼야 돼. 일단 외워놔. 자, 범죄의 성립 요건 3가지는 구성 요건 해당. 두 번째는 위법성.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이거든. 그럼 이제 이 의미를 하나하나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충족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자, 너네 봐. 167페이지 봐봐. 자, 거기 가운데에 보면 범죄의 성립 요건 분석이 있죠? 그럼 첫 번째 보자. 그림을 보면 자, 법률의 범죄로 규정된 구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구성 요건의 해당성인데 무슨 만약에 결국 이거야. 형법에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규정해 놓은 게 구성 요건 해당성이에요. 그럼 너네 생각해봐. 자, 우리나라 형법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살인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타인을 살해한 자는 최하 5년 이상 최대 사형에 처한다. 그럼 다시 타인을 살해한 자는 최하 5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 그럼 여기서 구성 요건은 뭘까? 범죄가 된 행위는 형법에 규정해 놓은 거. 타인을 살해한 거지. 타인의 살해까지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야. 즉 형법에 범죄로서 규정해 놓은 것, 그걸 우리가 구성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럼 첫 번째 범죄가 성립되면 무조건 일단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을 할 거야. 그럼 다시 봐봐. 167페이지 보면 자, 거기 그림 봐봐. 위법성은 뭐냐면 그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판단할 때 부정적이다. 다시 위법성이란 개념은 어떤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인 거야. 전체 법질서에 볼 때 부정적인가? 그럼 너를 물어보자. 내가 그냥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애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칼로 그 새끼를 쑤셨어. 착해야 막 쑤셔서 걔가 죽었어. 살인죄에 해당하지. 살인죄, 좀 사람 죽였잖아? 그럼 두 번째. 그럼 살인죄 법에 해당했으니까 보니까 그럼 사회 전체 법질서로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 없니? 있지. 그러면 위법성도 있는 건데 잘 봐.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칼로 찌른 거 맞아. 근데 어떤 경우였냐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서 우리 가족을 다 죽인 거야. 영화처럼. 그래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저항하던 과정 중에 욱신욱신 하다가 걔 칼을 뺏어서 이렇게 팔을 꺾는데 걔가 그냥 찔린 거야. 그러면 또 보면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걔가 그 강도가 죽긴 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도 있지. 그럼 이 경우는 이런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 법질서로 봤을 때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잖아. 정당방위니까. 그래서 일단 사람을 죽였다면 형법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그래서 일단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거야. 왜 죽였지? 봤더니 정당방위지. 그럼 이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 다음부터 디테일하게 봤더니 뭐가 있냐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각은 영어로 without, 즉 없는, 위법성이 없는 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이걸 보니까 사회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그럼 위법성이 조각 없는 사유들이 생기면 걔는 위법성이 없어졌지. 그럼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죠. 그럼 첫 번째 이런 거야.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아까워. 자, 벤 다이어그램 보면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우리는 사회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추정을 해. 그 세부적 하나를 봤더니 요만큼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부정적 보기 어려워. 그럼 그걸 빼내. 그럼 뭐만 남죠? 위법성이 있는 사유만 남지. 사회전체 법질서에 볼 때 부정적.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 위법성이만 있는 사유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추정하냐면 책임이 있다고 추정하는 거야. 근데 책임은 거기 봐봐. 책임은 뭐냐면 밑줄 쫙. 사회적 비난 가능성. 이 책임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봐봐. 위법성이라는 얘기는 부정적 판단이고 사회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적 판단이고 이 책임이라는 놈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비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일단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해서 책임이 있다고 추정하고 왔더니 또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를 세 가지 규정해놨어. 그럼 책임이 조각되면 책임이 없는 거잖아. 근데 아까 범죄 성립 요건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순차적으로 충족돼야 되거든. 그럼 이 중에 봐봐. 위법성이 있다는 사유 중에 또 책임이 있다고 추정했더니 또 요만큼은 책임이 없어. 그럼 나머지만 범죄가 성립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책임 조각 사유 빼고 나머지만 뭐가 성립이 되는 거냐면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5가지가 있다고. 그리고 책임 조각 사유가 3가지가 있어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일단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위법성 디테일하게 자세히 봐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그럼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또 일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되고 나머지만 범죄가 성립이 된다. 오케이? 그럼 다시 위법성 조각 사유 몇 가지? 5가지. 책임 조각 사유 몇 가지? 3가지. 이제 요걸 디테일하게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에 3번 봅시다. 자, 부정 요건 해당성. 자, 의미 봐봐. 형법으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 이제 형법으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 그래서 여기 밑에 사례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60조거든. 그럼 여기서 구성 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야.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그럼 일단 무조건 딴 사람 때리면 이건 무조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봐. 일단 우리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비추어 부정적 판단, 즉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해서 오거든. 근데 봐봐. 그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린 거지. 폭행인데 봤더니 그게 정당방위였어. 걔가 날 200대 때려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대 때렸어. 근데 그 새끼도 고소한 거야. 폭행죄로. 그럴 수 있거든. 가해자가. 근데 나는 그러면 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법질서에 비춰볼 때 부정적을 판단하기 어렵다. 위법성 조각. 오케이? 근데 안 되면 이제 책임, 비난 가능성 가는데 책임 조각사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된다. 아니, 책임 조각사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이 안 되고 나머지가 범죄가 성립되고. 그리고 구성 요건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박스 안에 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이 있지. 다시 원칙.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만.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실치사. 과실치사를 규정한 경우에는 뭐가 된다. 168페이지 박스 메뉴에 예외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자, 4번의 위법성 보자. 자, 위법성은 밑줄 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를 보아 위법하다는, 즉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치? 그리고 밑에 보면 위법성 조각 사유 보고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꼭 외워야 돼.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 근데 얘들아, 너 잘 볼게. 이거 중요해.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위법성이 조각되면 위법성이 없지. 범죄가 성립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깜빵 가 안 가? 안 가지. 그런데 민법에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가지 중에 위법성이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 조각되면 민법에서도 불법행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위법성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안 지는 거지. 그래서 꼭 하나, 범죄의 성립요건 위법성이 조각되면 민법상의 불법행위도 성립이 안 돼. 위법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꼭 연결을 해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이제 이 위법성 조각사유를 보는데, 얘들아, 이 위법성 조각사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여기 교재. 자, 168페이지 5번. 위법성 조각사유. 다시 타이틀 외워. 위법성 조각사유 5가지 뭐라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 그 다음에 자부행위. 이 5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가는데, 자, 위법성이 자, 조각되는 사유 다시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잘 나옵니다. 정당행위예요. 자,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 안 돼. 그럼 밑줄 칠게요. 자, 법령에 의한 행위 밑줄, 업무로 인한 행위 밑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자, 너네 물어보자. 너는 UFC 경기 보면, 또는 복싱 경기 보면, 경기하다가 글러브에 맞아서 주먹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 있죠. 살인죄 성립되냐 안 돼? 왜 안 돼? 또 물어볼게. 내가 주먹을 던져서 그 새끼가 맞고 사망했지. 그럼 타인을 살해한 자잖아. 그럼 뭐에는 해당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잖아. 근데 문제는 복싱 경기는 우리가 보통 사회상규에 볼 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단지 이기려고 하는 의도만 있었던 거잖아. 게임이지. 그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잖아. 그래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야. 또는 그 사람은 선수지. 그럼 자기는 이겨야 돈 받잖아. 그럼 업무에 의한 행위를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 경기가 대표적이에요. 죽거나 다쳤을 때 범죄가 성립도 처벌 안 받는 이유가 정당행위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령에 의한 행위 밑줄 쫙 치고요. 법령에 의한 행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정당행위는 다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치? 그 중에 특히 법령에 의한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현행범의 체포가 있어요. 자, 현행범의 체포.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거기 정당행위, 거기 현행범, 자, 현행범의 체포행위 밑줄 쳐놨지? 현행범의 체포행위. 근데 밑에 보니까, 자, 형법 276조 봐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체포하려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뭐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하고 싶으면 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돼. 그냥 체포할 수 있는데, 만약 개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졌더니 또라이 새끼들이 있어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고 납치하는 경우 있어. 그래서 차에다 감금하거나 뭐 호텔이나 모텔에 막 며칠 동안 감금하고 협박하는 새끼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감금했지. 체포하고.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대. 결국 어떤 공권력이 아닌 각각의 개인이 사적으로 타인을 체포하거나 감금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 엄청나게 처벌하는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밑에 봐봐. 형사소송법 212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행범이라면 예외적으로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대요. 자, 너네가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서 뒤에 들리는 거야. 뒤에서 소매치기다 라고 들려요. 근데 보니까 소매치기 뒤를 딱 들어봤더니 어떤 그 여성분이 넘어져서 막 울면서 소매치기다 하면서 봤더니 내 바로 뒤에서 어떤 시커먼 나쁜 놈이 그 여성분의 지갑을 뺏어서 내 옆을 지나가는 게 보여. 그 뒤에서 그 여성분은 소매치기 좀 잡아주세요. 나랑 눈이 마주쳤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옆에 지금 소매치기가 도망가고 있고 뒤에서 여성분이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소매치기가 잡아주세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 갑자기 못 들은 척하지. 오케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야 이 새끼 하면서 달려가서 소매치기랑 뒤에서 붙잡고 막 옥신각신 싸우는 새끼도 도망가려고 그럴 거야. 막 싸우다 보니까 그 소매치기를 내가 제압하는 과정 중에 소매치기 팔이 부러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소매치기가 날 고소했어. 상했죠.
그러면 잘 봐. 팔을 부러뜨렸지.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했잖아. 그치? 그럼 상해자가 성립 구속요건에 해당돼.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지금 현행범이지. 그러면 경찰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너 생각해봐. 그 순간에 소매치기가 도망가고 있는 순간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면 언제 다 튀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현행범은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어서 지금 나는 이 소매치기를 체포했어. 그러면 소매치기는 그냥 순수하게 잡혀야 되는데 이 새끼가 저항하는 과정에 다친 거잖아. 그럼 이거는 정당행위 중에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나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그 사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건 정당방위야. 네, 이 정당방위는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정당방위는 볼게요. 자, 거기 1번, 2번, 3번 다 외워야 돼. 정당방위는 거기 1번, 2번, 3번. 잘 봐.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은요, 잘 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두 번째. 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야.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다 암기합니다. 그럼 1번부터 보자. 자, 일단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익은 법적 이익이야. 법적 이익. 그럼 뭐야? 재산, 생명, 뭐 신체겠지. 거기에 대해서 자, 포인트 현재. 지금 now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봐봐. 부당한 침해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부당한 침해는 사람에 의한 침해입니다. 사람에 의한 침해. 그리고 그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이유, 꼭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여야 돼. 그럼 말하면 이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건 사회상규에 위배되면 안 돼. 대표적으로 보여줄게. 예전에 있었던 판례야. 1960년대에 우리나라 미친 나라였대. 어떤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어. 오케이? 성폭행을 시도했던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 중에 남성이 혀를 절단했어. 이로 깨물어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법원에 갔지. 판사가 뭐라고 그랬대? 아니 왜 절단했어? 그냥 결혼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성의 인권이란 개념이 아예 없을 때야. 그래서 옛날 막 60년대, 70년대 때는 여성들이 되게 순수했잖아. 그래서 자신의 어떤 처녀성을 잃으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자살한 사람도 많았는데 판사 입장이 뭐냐면 아니 저 새끼가 좋아서 성폭행한 건데 그냥 결혼하면 되지 왜 혀를 잘랐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였다고. 이해되지? 자,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서 2000년대인가? 자, 어떤 여성이 길을 가는데 새벽에 기도를 가는데 뒤에서 어떤 나쁜 새끼가 성폭행을 시도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혀를 깨물어서 절단했어.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사례 나와. 너무 비상하게 날 보지 마.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날 보면서 짜증을 내니. 근데 법원에 갔더니 이 새끼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여성을 상해죄로 고소한 거야.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법원의 판단이 뭐야? 일단 그 여성분 봐봐. 자신의 어떤 신체에 엄청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지. 성폭행. 그래서 그를 방해하려고 갔더니 잘 봐. 여성이 일반적 여성이 그 남성을 육체적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 있냐? 힘으로 밀리잖아. 그럼 이 새끼가 또 칼 들고 위협을 했거든.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런 현재 그 자신의 법익, 생명과 특히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나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법원이 인정하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있냐면 봐봐. 실제로 있었던 모 보험회사야. 여자 그 설계사분들이 있지. 간부들이 계신데 그 보통 보험회사는 남자 신입사원이 업무 그냥 일반 사무직으로 들어와도요. 현장 경험 때문에 한 1, 2년 돌려. 그 현장 영업하는데 근데 이제 26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맨날 야근으로 출근하는데 설계사 막 40대 여성분 설계사분들이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말하자면 내가 귀여운 게 아니다. 그래서 한 달 이제 끝나고 회식을 할 때 그 40대 중반의 설계사 여성분이 이 남자애를 희롱했어. 브루트 추자고. 그리고 엉덩이를 토닥거린 거야. 그 다음에 키스를 시도했어. 술 먹고. 그랬더니 남자애가 깨물어서 혀가 절단됐어.
자, 이거 너희 나중에 법 배우면 이런 거 다 배워야 돼. 이거 정당방위 인정될게 안 될게? 법원의 판단은 뭐였냐면 이거야. 일단 네가 신체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가 있었던 건 맞아. 하지만 생각해봐. 여자와 남자의 물리력, 힘이 틀리잖아. 그럼 너는 그 혈을 절단하는 거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걸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너의 그 법익을 보호하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다 이거야. 사회상규를 위반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집행유예 받았어. 정가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야. 자 실제로요. 자 문득 보세요. 엄마랑 아들이 빌라 3층에 사는데 4층이다. 쇼핑을 하고 들어왔어. 근데 문을 열렸는데 문이 열려있네? 뭐냐고 열어봤더니 좀도둑이 마루에서 막 뒤지고 있는 거야 막. 근데 그걸 보고 엄마가 으악 소리 질렀더니 좀도둑 놀랬어. 근데 아들이 더 아들은 또 놀라면서 열받아서 아들이요 이 좀도둑을 이 도둑놈 하면서 빨래 건조대 있지. 그걸 막 두들겨 팼어. 근데 좀도둑은 키가 160이고요. 아들은 키가 190이었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어떤 좀도둑이 도둑질하는 거에 어떤 물리적 어떤 상해를 가하지 않았잖아. 위협을 가하지 않았는데 아들내미가 너무 열받아서 빨래 건조대를 잡고 뭉쳐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식물인간 됐어요. 좀도둑이. 그리고 법정에 가서 아들은 뭘 주장했냐면 정당방위다. 근데 법원에서 야, 네 키가 190이고 좀도둑은 160이고 그 상황을 엄마랑 다 얘기 들어봤더니 좀도둑은 창문 열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너는 두들겨 팬 거 아니야.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당방위 인정하는데 아들이 징역 2년 받았어. 그러니까 꼭 하나 정당방위 무조건 인정 안 돼. 그리고 너는 특히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이제 대학 가면 싸우잖아. 싸우면 절대 정당방위 인정 안 돼요. 무조건 싸우면 쌍방 폭행이야. 내가 100대 맞고 한 대 때려도.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 나잖아. 맞아. 한 대라도 때리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맞아. 그리고 맞을 때 CCTV 근처로 가서 맞아야 돼. 아 진짜야. 한 대라도 때리는 순간 정당방위는 사모폭행이야. 정당방위 인정이 안 돼. 뭐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한 대 때렸어. 이거 안 돼. 그래서 무조건 그냥 맞아.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가해자가 여러 명에 한 명은 무조건 그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아? 맞으면서 물어봐. 너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 뭐 이러면서. 아니면 CCTV 있는 쪽으로 계속 맞으면서 가. 그래서 아니 진짜 증거 남겨야 돼. 그럼 일방폭행이지. 그럼 무조건 민사도 걸 수 있고 형사도 걸려. 형사에서 합의되면 또 합의금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절대 때리지 마. 특히 낮에 싸우는 거랑 밤에 싸우는 형량이 밤에 싸우면 가중돼. 밤에 싸움. 그리고 밤에 싸울 때 제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싸우지. 어쩔 수 없다면 뭐 들진 마. 드는 순간 또 가중돼. 드냐 안 드냐 그게 뭔지 뭐 종이라도 들면 안 돼. 진짜야. 들면 또 가중돼. 그래서 그냥 맨주먹으로 때려. 특히 밤에는. 너네 웃지? 너네 이제 폭행 사건에 무조건 휘말릴 수밖에 없어. 한 번은 살다가 왜? 술 먹어. 옆에서 술 먹던 시비 먹거든. 너 생각해봐. 옆에서 술 먹던 새끼가 만약에 너 여학생도 이거 봐봐. 옆에서 술 먹던 여자애가 너한테 갑자기 술 먹다가 야 미친년아 그럴 수 있다니까. 술 먹으면 그리고 어깨 부딪히지. 싸움 특히 남자 싸움보다 여자 싸움이 더 무서운 게 여자애들은 머리 잡으면 끝나잖아. 머리 깎어. 대학 가서 스포츠를 밀어. 잡히면 무조건 져. 상대방이 위에서 누르면서 머리 잡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나. 머리 잡히면 끝나잖아. 그래서 머리 스포츠를 미세요. 아니면 싸움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비닐을 써. 비닐이 안 된다. 비닐이 잡히니까. 아, 난 진짜 많이 봤어. 너네 유튜브에도 뭐 싸움 쳐봐. 그럼 별별 영상 다 떠. 길거리 싸우는 거. 막 애들 또 옆에서 사진 찍으면서 응원하잖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정당방위 또 하나. 그래서 이거 반드시 사람.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여기까지 마실게요. 자, 세 번째는 긴급피난이야. 자, 정당방위랑 뭐가 똑같냐면 자, 첫 번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자, 이건 똑같아. 특히 여기 타인 이거지. 만약 내가 아내랑 같이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정당방위 아까 나 포함 아내까지도 되는 건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169페이지야. 현재의 자, 봐봐. 이것도 현재야. 현재는 똑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방위 행위로서 또 이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뭐가 살리냐면 첫 번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은 똑같지. 근데 그 다음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 현재의 위난이야. 즉 위난은 뭐냐면 위급곤란한 상황. 위급곤란한 상황. 그래서 이 현재의 위급곤란한 상황은요, 사람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 천재지변까지 다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럼 너는 물어볼게. 내가 딸내미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개가 막 10m처럼 보여. 막 10m의 키를 가진 거대한 개가 달려들어서 내 딸내미를 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발로 차가지고 걔가 죽었어. 정당방위 인정되냐 안 되냐? 안 돼. 왜? 걔는 사람이 아니잖아.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고. 그리고 내 딸내미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10m짜리를 보였지만 봤더니 치와와야 이럴 수도 있어. 사람 무서우면 크게 보이거든. 그래서 잘 봐. 걔가 안 돼. 사람만 되지. 근데 만약에 그 강아지 뒤에서 주인이 물어! 라고 시켰지. 사주하면 정당방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그냥 걔가 뛰어오나 천재지변. 자, 학원 끝나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위에서 떨어지는 게 보여. 씨발 나한테 달려와 비행기가. 그럼 어떡할래? 손으로 막어? 비행기를? 그 옆으로 튀어야 될 거야. 몸을 날렸는데 몸을 날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이빨에 2개가 나갔어. 이런 게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거야. 나는 그 상황에서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거지. 이해돼? 그래서 긴급피난은 모든 게 다 돼.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천재지변 다 되고요. 그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긴급피난이 인정돼서 뭐가 되는 거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과거에는 어떤 게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는 다 목재 건물이었잖아. 불법 건물. 그러면 불나지. 그 말 다 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불이 번지는 길목에 있는 집을 다 부셔버렸어. 왜? 불이 번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거야. 그러면 처벌 안 받는 거야. 그 집을 부신 사람들. 안 그러면 마을 전체가 다 타버리니까. 그래서 자 긴급피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10분만 쉬었다 나머지 할게.